안녕하세요. 저는 최악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로운 돌싱으로 돌아온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이혼 사유가 있다지만 제 이혼 사유도 특이하다면 특이할 것 같습니다. 바로 남편의 결벽증이 원인이었는데요. 물론 결벽증 그 자체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고 결정적으로는 남편 놈의 이기심과 배신 때문에 헤어졌지만 어쨌든 그 시작은 결벽증 때문이었습니다. 병적인 깔끔함을 가진 배우자. 겉보기엔 늘 반짝거리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 단정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그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사는 사람은 서서히 말라 죽어간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서 제일 고고한 척, 깨끗한 척, 와이프인 저를 무슨 세균 덩어리 취급하던 그 인간이 결국엔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악한 꼴을 당한 뒤 파멸했으니까요.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저의 사연,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어요? 연애 시절 전 남편은 그저 깔끔하고 단정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면 늘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났고 손톱은 항상 단정하게 깎여 있었죠. 식당에 가면 수저 밑에 냅킨을 깔아주고 항상 다림질 잘 된 손수건을 챙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 옷의 머리카락이나 먼지를 늘 털어주고 입에 뭐가 묻을세라 열심히 휴지를 건네주고 그런 모습이 참 섬세하고 깔끔하고 또 자상해 보이기도 했죠. 왜냐면 그때까진 남편의 행동들이 저를 향한 배려나 다정함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인간은 그저 더러운 게 싫어서 본인 눈에 걸리는 게 싫어서 한 행동들이었지만요. 제 주변에 귀여운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대화를 나눠보면 당연히 남편이 지저분한 것보다 깔끔 떠는 게 100배 낫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더군요. 우리 남편은 연애 때는 그렇게 잘 씻고 다니더니 결혼하고 나선 얼마나 안 씻는 줄 아니? 휴가라도 있을 때면 머리도 3일 넘게 안 감는다니까. 우리 남편은 팬티를 안 갈아입어. 진짜 더러워 죽겠어. 양말도 신던 거 다시 신고 그런다니까. 지만 더러우면 다행이게 지 먹은 설거지 그대로 처박아 놓질 않나. 주변이 더러워도 치울 생각을 안 해. 지 눈에는 더러운 게 안 보이나 봐. 나만 죽어나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내 남친은 깔끔한 편이라 다행이다. 그런 걸로는 부딪히거나 속 안 썩겠다라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집 현관문을 들어섰어요. 남편은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깔끔함이 마냥 좋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 저를 서서히 조여오는 올감이나 다름없더군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 퇴근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오면요. 남편은 왔어? 라는 따뜻한 인사 대신 제 동선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왜 이렇게 칠칠맞게 머리카락을 흘리고 다녀? 내가 청소기 돌린 지 10분도 안 됐는데. 남편은 일명 돌돌이라고 불리는 접착 테이프 클리너를 늘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저는 머리가 긴 편이라 빗지로 묶고 다녀도 머리가 잘 흐르거든요. 머리가 좀 긴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아무리 빗거나 묶어도 어느새 머리카락이 바닥에 흘러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걸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집에만 오면 그 돌돌이를 들고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으니까요. 제가 동선을 바꿀 때마다 바닥을 훑으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나오면 한숨을 푹푹 내쉬며 그걸 닦고 있는데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왜 자꾸 그래? 내가 나중에 한번 싹 훑어낼게. 지저분하잖아. 하얀 바닥에 이렇게 머리카락 흘러져 있으면. 자기는 머리도 길어서 더 지저분하고 잘 보인단 말이야. 제가 일부러 흘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머리에서 흐르는 머리카락을 뭘 어쩌라는 건지. 나중에는 집안에서 걸어다니는 내내 자꾸 뒤를 돌아보며 머리카락을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너무 유난스럽다 싶으면서도
남편의 성격이 워낙 깔끔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집은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먼지 한 톨 용납되지 않는 무균실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늦게 야근을 하고 돌아와 심신이 너무 지치던 날 소파에 털썩 앉았더니 질겁을 하며 달려오는 겁니다. 자기야, 잠깐. 밖에서 입던 옷으로 소파에 앉으면 어떡해. 세균이랑 먼지 다 묻게. 옷 얼른 벗어서 스타일러 집어넣고 손발 씻고 실내복부터 갈아입어. 너무 지쳐서 좀 앉은 걸로 소파 지저분해진다면서 난리법석을 떠는 모습을 보니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가장 끔찍한 건 샤워 시간이었습니다. 샤워하고 나오면 개운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늘 공포에 떨었습니다. 남편이 정해놓은 욕실 사용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스퀴즈로 거울, 샤워부스, 타일 벽면의 물기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긁어내야 했고 마른 수건으로 수전의 물자국까지 닦아놔야 했습니다. 나중에 물때 생긴다고요. 제가 씻고 나오면 남편은 매서운 눈으로 욕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방울이 좀 남아있기라도 하면 난리를 치며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 이것 봐. 여기 물 안 닦았잖아. 내가 말했지. 이렇게 놔두면 물때 낀다고. 물때 끼면 얼마나 청소하기 힘든 줄 알아? 자꾸 락스 써서 청소하면 나중에 줄눈이고 타일이고 사가서 때랑 곰팡이가 더 잘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깨끗하게 쓰고 애초에 곰팡이랑 물때가 안 생기게 관리를 하는 게 더 낫다니까. 라는데 저는 정말 지치더라고요. 나 다 했는데 몰랐어. 그 부분은 스키지 안 됐는지. 아니, 이걸 왜 몰라. 맨날 닦고 나오는데. 자, 봐봐. 내가 하는 거. 샤워 끝나면 벽면부터 스키지로 이렇게 훑는 거야. 그리고 다이랑 세면대는 스펀지로 닦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앉아서 싹싹 스키지로 훑어내는 거라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어려워? 이게 복잡해? 쭈그려 앉아 스퀴즈로 바닥을 막 훑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아시나요? 샤워할 때마다 저러니까 진짜 돌아버릴 것 같고 눈치 보이고 씻기도 싫더라고요. 심지어 집에서 요리는 꿈도 못 꿨습니다. 찌개 하나 끓이려 하면 국물 튄다, 냄새가 커튼에 배긴다 등등 옆에서 잔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저는 원래 결혼 전 혼자 살 때도 배달 음식이나 포장 음식은 거의 안 먹었고 집에서 잘 해 먹었거든요. 나름 솜씨도 좋은 편이라 각종 찌개류의 반찬도 만들어두고 전골이나 청국장을 끓여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와이프가 음식 잘하고 부지런하다고 좋아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남편 입장에선 눈이 돌아갈 일이었죠. 특히나 청국장은 아예 금지.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건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데워 먹거나 계란 후라이 정도였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가스레인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요리하고 청소하겠다고 해도 요리를 자주 하면 알게 모르게 때도 엄청 끼이고 음식물 찌꺼기도 쌓여서 나중엔 엄청 더러워진대요. 청소한다고 해도 그게 다 되겠냐면서요. 집에서 밥해 먹는 것조차 안 되고 심지어 간식도 식탁에 앉아서 먹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소파 같은 데서 먹으면 부스러기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하고 깨끗한 집을 오염시키는 세균 덩어리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연히 그 일로 싸워도 보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 깔끔하게 지내자는 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고 자기가 오히려 제가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해서 놀랐다며 자기야말로 지저분한 저를 참고 산다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저는 점점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도 시간은 흘렀고 저는 어느새 남편의 눈치를 보며 남편에게 맞추어가며 살았어요. 이런 일로 이혼할 수는 없었고 그래 남편이 더러운 것보단 깨끗한 게 낫다라며 정신승리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남편에게 거의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면서 내내 눈치 보고 불편하게 지낸 것 같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시댁 제사가 있어서 저도 참석을 했죠. 제사 음식 준비할 게 많아서 너무 바쁘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허리가 좋지 않은데도 꾹 참고 바닥에 앉아 제사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죠.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했기에 허리가 아파도 웃으며 열심히 일을 도왔고 뒷정리까지 했습니다. 구분 등을 겨우 좀 펴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제사 음식 만드는 내내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 갔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살짝 열린 안방 문틈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평소 저에게 하던 날선 목소리가 아닌 어머님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목소리였죠. 그 둘의 대화 소리가 들렸기에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엄마, 말도 마. 걔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지네 집에서 뭘 배운지 모르겠다니까. 아주 미치겠어. 왜? 현정이가 살림을 못하니? 그냥 살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좀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것 같아. 머리카락은 또 얼마나 흘리고 다니는지. 그럴 거면 좀 자르던지. 난 무슨 짐승 털갈이 하는 줄 알았다니까. 짐승 털갈이? 웃을 일 아니에요. 내가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돌돌이로 찍찍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쩔 때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집에 무슨 세균을 묻힐까, 먼지를 묻힐까 싶어서 좀 짜증난다니까. 그렇게 지저분해? 진짜 저렇게 지저분한 줄 알았으면 결혼 괜히 했어. 요즘은 뒷모습만 봐도 짜증나. 그 뒷담을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딴에는 남편의 그 결벽증 맞춰주려고 그렇게 눈치를 보고 애썼는데 저 인간은 뒤에서 자기 엄마한테 저를 짐승, 세균 덩어리 취급하며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깔끔쟁이가 쌓인 게 많네. 근데 어쩌겠니? 원래 밖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드세고 좀 칠칠 맞아. 네가 잘 가르쳐서 데리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화가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죠. 당신이랑 어머니랑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내가 그렇게 더러워? 비위가 상해? 짐승 같아? 그렇게 뒷담하면 좋으냐고. 남편은 제가 들은 줄 몰랐는지 좀 당황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폭발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더러우면 각자 살던지. 그리고 내가 더러운 게 아니라 당신이 유난 떤다고는 생각 안 하지. 나도 당신 기준에 맞춰주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오늘부터 방 따로 쓰고 살림도 철저하게 분리하자. 내 빨래, 내 밥그릇, 내 방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손대지 마. 나도 당신 거 일절 손 안 댈 테니까. 그날부로 저희 집에는 38선이 그어졌습니다. 저는 안방을 나와 작은 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한 집에서도 철저하게 남처럼 살기 시작했죠. 빨래 바구니도 따로 뒀고 세탁기도 제 것만 돌렸습니다. 밥도 제가 먹을 것만 딱 해서 먹고 설거지해버렸죠. 밥도 해먹지 말라고 생 난리치는 걸 이게 너만의 집이냐고, 나도 집 살 때 반 보탰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냐고 한바탕 하고 그냥 밥도 해먹었습니다. 청소도 제 방과 제가 밟고 지나간 자리만 치웠고요. 처음에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누가 아쉬운지 해보자. 큰 소리를 쳤죠. 그렇게 한 집에서 거의 남남처럼 살았는데 그게 편하면서도 한편으론 현타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집에서 이렇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솔직히 한창 좋아야 할 신혼에 남남처럼 사는 게 저라고 좋았겠나요. 그렇게 남편하고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 사과도 했습니다. 물론 그 사과가 진심으로 우러나온 사과 같지는 않았지만요. 남편에게 그간 받은 상처도 크고 남편의 결벽증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나름 속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 것이었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는 조금이나마 나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화해나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완전 남남같이 찬바람 쌩쌩하게 지내다가 그나마 좀 풀어졌다는 정도였죠.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이혼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건지 저도 제 결혼 생활에 대해 고민이 한창 많았습니다. 어쨌든 남편과 저는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각자 지내고 있었죠. 물론 그 평화조차도 거대한 태풍을 앞둔 전야에 불과했다는 걸 머지않아 알게 되었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주말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라 회사 일을 도맡아 하나 보다 승진하려고 애쓰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쉬는 날인 저에게 세차를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업체에 맡기는데 그걸 좀 맡겨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생각보다 차가 더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세차장에 갖고 가 차 내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 시트 밑에서 뭔가 만져지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보니까 핸드크림인 거예요. 그것도 복숭아 향이 나는 제품이었죠. 남편은 인공적인 향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로 무향 제품만 고집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손이 끈적이는 게 싫다고 제가 건네주는 핸드크림도 절대 안 바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숭아향 핸드크림이 차 안에 있다뇨. 그 순간 머릿속에 사이렌이 울리더군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차 대시보드와 콘솔 박스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그 속에는 구겨진 영수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깔끔 떠는 인간이 순간 버릴 곳을 찾지 못했는지 임시방편으로 구겨서 넣어둔 느낌이었죠. 열어보니 외곽 지역의 모텔 결제 내역과 편의점에서의 콘돔을 구입한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알게 된 거죠.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여잔지도 알아야겠더라고요. 너무 떨리고 분노로 숨이 가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샤워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비번으로 잠금을 푼 순간 김대리라고 저장된 사람과의 카톡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 김대리라는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심지어 회사 사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죠. 오빠, 저번 주말 너무 좋았어. 또 보고 싶은데 어쩌지? 나도 자기 보고 싶어. 너저분한 마누라 보다가 너 보니까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몰라. 자기한테는 늘 좋은 향기만 나고 머릿결도 너무 부드럽고 우리 자기 또 보러 가고 싶다. 사랑해. 제 욕까지 하면서 밖에서 딴짓을 하고 있던 남편.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더라고요. 저는 샤워하고 나온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당황해서 빌 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들킬 게 들켰다는 식으로요. 남의 폰까지 뒤져. 너 의부증이야? 바람핀 주제에 나한테 의부증? 이 여자 누구야? 알면 어쩌게. 차라리 잘 됐다. 나 너랑 결혼한 거 솔직히 후회했어. 솔직히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뭐라고? 지저분하고 위생관념 없고 너랑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 줄 알아?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병적으로 문제 있다는 생각은 안 하니? 난 지극히 평범하거든?
그래, 나도 심각하게 깔끔한 거 알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안 맞는 거지. 톡 까놓고 이 여자는 너랑 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청결하고 향기로운 줄 알아? 같이 있으면 나보다 더 열심히 치우고 정리하는 여자야. 나한테 딱 맞는 거지. 참 우습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척하던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짓은 골라서 하고 다녔다는 생각은 안 해? 몸만 씻으면 뭐하니? 속이 완전 썩었는데. 뭐가 어째? 야, 됐다. 우리 솔직히 여태까지 남남처럼 지냈잖아. 이렇게 열낼 것도 없다. 그냥 그만하자. 누구는 너랑 뭐 계속 살고 싶은 줄 알아? 그러니까 잘 됐네. 헤어지면 되겠네. 바람핀 거 들켜놓고 참 뻔뻔하네. 그래, 위자료 주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제 탓을 돌리며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큰 소리를 내고 싸웠고 그래 이혼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라고 뭐 지가 좋아서 계속 살고 싶겠나요? 그런데 바람핀 주제에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는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다만 제가 위자료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한 주제에 위자료에 대해선 반박을 하더라고요. 남편 주장으론 저희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난 지 오래고 각 방, 아니 각 집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부부 사이인데 그런다고 지가 바람핀 게 없어지나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맹렬하게 반박을 하며 따지고 들었기에 소송은 자꾸만 길어졌습니다. 저도 너무 지쳤죠. 게다가 더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창 이혼 소송 중이었고 어쨌든 집 재산 분할 문제도 걸려 있었기에 동거는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전처럼 여전히 각 집을 쓰면서요. 그런데 아직 소송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보란듯이 그 김대리라고 저장해 놓은 상간녀를 신혼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작은 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밤중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희희낙낙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그런 것까지 다 녹음을 하거나 몰래 녹화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오냐 이것들아 증거를 아주 대놓고 주네 땡큐다 했지만 솔직히 그 꼴을 지켜보는 제 속은 거의 썩어 문드러져 갈 지경이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아무리 이혼을 앞두고 있다지만 아무렇지 않을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 남편은 일부러 저 들으란 듯이 그 여자에게 자기야, 저 여자 곧 쫓아낼 거니까 편하게 있어. 저 여자 나가면 바로 싹 소독하고 도배부터 새로 하자. 찝찝하니까. 자기도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맞아. 나도 깔끔한 게 좋지. 자기처럼. 라며 저 들으라는 듯이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이 집에서 지들은 둘이고 저는 하나라 그거죠. 둘이서 아주 뻔뻔하게 나오니 오히려 제가 그것들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증거 수집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도저히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짐 챙겨서 아예 집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에게도 바로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그 여자의 연락처는 알아냈기에 위자료 소송 거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도운 건지 아니면 인과 응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은 제가 법원에 제출할 추가 증거 자료가 필요했는데요. 하필이면 그게 신혼집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미 신혼집에서 나왔는데 필요한 서류는 그 집에 있었던 거죠. 남편과 그 상간녀가 있는 그 집에 도저히 가기는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 가고 없을 낮 시간에 잠깐 들려서 서류만 좀 챙겨 나오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그 집을 들렀을 때였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제 서류랑 미처 못 들고 온 짐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삑삑삑 소리가 나며 현관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췄죠.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누가 들어온 겁니다. 오빠.
나 집에 잠깐 들렸어. 뭐 챙겨서 바로 나갈 거야. 오늘 저녁에 데이트할까? 목소리는 그 상간녀였습니다. 방에서 듣는데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생각해보니 제가 왜 몸을 움츠러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이혼도 전이고 심지어 이 집의 반은 제 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도둑마냥 숨을 죽여야 되나 싶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제 집에 쳐들어온 건 저 상간녀인데 말이죠. 그렇게 당당하게 서류 챙겨서 나가려는데 상간녀도 마침 나가려는지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와 동시에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쿵 하고 바닥에 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방에서 무슨 소리지? 저는 너무 놀라서 방에서 나가려다 말고 멈칫했죠. 그 뒤로 고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야, 이 쌍년아. 그렇게 도망다니면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지? 갑자기 엄청 걸걸한 목소리의 남자가 고함을 지르며 현관문을 쾅 닫는 거예요. 누가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였죠.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리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온 거지 싶었죠. 떨리는 기분으로 방문을 아주 살짝 열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샛노란 염색머리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딱 봐도 완전 양아치 건달 같은 인간이 그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라고요. 이 쥐새끼 같은 년이 진짜. 나 이 새끼야! 그러더니 상간녀가 남자를 확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남자에게 붙잡혀 거실로 확 내팽개쳐졌죠. 이게 어딜 도망가? 내 돈 떼어먹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너랑 붙어먹고 있는 호구 새끼한테 네가 어떤 년인지 다 불어줘? 남자의 말에 상간녀도 눈을 뒤집고 따지더라고요. 말해봐. 말하면 너는 돈 절대 못 받아. 알고나 떠들어. 아우, 이걸 그냥 콱. 내가 알아서 어련히 공사치고 있으니까 잠자코 기다리라고 했지. 그럼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 돈 작정하고 떼어먹으려는 거 모를 줄 알아? 걱정 마. 내가 뒤지는 한이 있어도 네 돈은 안 떼먹을 테니까. 지금 공사 잘 되고 있나 보지. 하긴 그게 네 주특기 아니야. 술집에서 굴러먹으면서 단련된 네 주특기. 멍청한 놈들 골라서 단물 쪽쪽 빨아먹는 거. 나도 당했지 한때는. 네가 뭐 대단히 빨아먹을 돈은 있고? 뭐? 이게 진짜 네가 나한테 돈 빌리고 도망 안 갔어? 갚는다고 했잖아. 아직 기한도 안 됐잖아. 그럼 연락을 쳐 받으라고. 아, 알았다고. 너한테 돈 주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뺑이 까고 있는 거 안 보여? 일이나 망치지 말고 제발 좀 꺼져. 이러다 들키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이걸 그냥 하면서 상간녀와 남자는 서로 씩씩대며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는 한숨을 쉬며 집을 둘러보는 겁니다. 야, 근데 이 새끼 이거 돈 있는 새끼 맞아? 집은 그저 그런데 돈 나올 때가 있어? 곧 이혼할 거야. 이혼하고 나면 이 집 재산 분할할 거고. 아, 그 돈 삥 뜯으시겠다. 그래. 돈 받으면 네 돈부터 갚아줄 테니까 잠자코 기다리기나 해. 하여가 너는 내 돈 떼먹을 생각하면 가만 안 둬. 무조건 쫓아간다.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면 오산이야. 그리고 연락 제깍제깍 받아라. 그나저나 이 새끼 언제 이혼하는데? 거의 끝나가니까 잠자코 있으라고. 너 똑바로 해. 마지막 경고야. 남자는 바닥에 엎어져 있는 상간녀에게 삿대질을 하며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괜히 선반 위에 있는 화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화병이 박살났고 저도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죠.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세차게 닫히더라고요. 그 광경을 다 지켜본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뜨악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제가 알기로는 남편은 저 상간녀를 외국에서 디자인 스쿨 다니는 유학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상치도 못하게 저 여자의 진짜 정체를 다 알게 된 거죠. 술집 출신의 남자들 공사 쳐서 돈 뜯고 다니는 얼마나 황당하고도 어이가 없는지요.
그렇게 깔끔깔끔 노래를 부르던 남편놈이 기껏 만난다는 여자가 사기꾼에 가장 너저분하게 놀면서 남자들 후려치고 다니는 여자였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어찌 보면 남편놈과 참 천생연분 같기도 하고요. 그 여자는 한참이나 씩씩대더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깨고 간 화병부터 싹 치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싹 단장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화장도 다 고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꿰진 화병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챙겨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만 봐도 보통 여자는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에게 네가 만나는 그 상간녀가 어떤 여잔 줄 아느냐 확 다 밝힐까 싶기도 했습니다. 너무 꼬셔서요. 하지만 생각을 바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깔끔하고 단정한 여자? 어디 한번 잘 만나봐라 싶었죠. 저는 제가 그 집에서 봤던 그 모든 일들을 절대 입 밖으로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증거가 확실했기에 남편놈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은 제 승소로 끝이 났죠. 저도 그 상간녀의 정체를 알고 나서부터는 한껏 편안해진 마음으로 여유롭게 소송을 진행했고요. 결국 제가 승소가 되었고 재산분할과 더불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고 있는 신혼집은 매매해서 집을 팔고 전세로 바꿔서 남편이 그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값의 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게 되었고요. 참고로 남편은 그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지가 다 지불한 것 같더라고요. 그 상간녀한테 아주 골수까지 쪽쪽 뽑아먹히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속 시원했죠. 남편은 비록 패소를 했고 저에게 위자료도 왕창 물어줬지만 그 예쁘고 깔끔하고 어린 유학생 여자와 잘해볼 생각으로 아주 신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이혼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들은 이야기는 제 배꼽을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남편의 돈을 쏙쏙들이 빼먹은 그 상간녀는 예상대로 바로 잠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자기는 유학생이다 보니 돌아가서 정리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고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유학은 개뿔. 저는 알죠. 유학이 아니라 남편 돈 빼먹고 도망간다는 것을요. 남편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가 보통 난년이 아닌 게 신혼집 쳐들어와서 난리친 염색머리 남자 있잖아요. 자기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으름장 놓았던 그 남자 돈은 끝까지 안 갚고 잠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남편 혼자 있는 집 쳐들어와서 김민지 어디 있느냐고 난리를 쳤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놈도 다 알게 되었죠. 그 깨끗하고 예쁘고 어린 유학생 여자의 실체를요. 아, 한 가지. 그 여자가 남편에게 주고 간 선물도 있더라고요. 바로 성병이었죠. 남편은 그 문란했던 상간녀에게서 성병이 옮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세균은 다 피해 다닐 것처럼 굴면서 와이프인 저까지 세균 덩어리 취급하던 그 인간이 성병에 걸렸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코미디가 있을까요? 돈 잃고 집안 망신당하고 평생 동안 낫지도 않아서 약 먹고 관리해야 할 성병까지 걸린 남편. 그 소식을 듣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동안 그 집에서 얼마나 긴장하며 불편하게 살았던지 알겠더라고요. 요즘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조금은 털털하지만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사람과 썸도 타고 있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차가운 무균실 같던 신혼집보다 조금은 어지러워도 온기가 느껴지는 지금의 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있던 똥차를 치우고 나니 이제야 제 인생에 진짜 봄날이 찾아온 것 같네요. 자기는 깔끔한 사람이라며 그 결벽증을 남한테도 강요하던 전 남편놈. 그건 깔끔한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기랑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았을까 모르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다 키우고 제2의 인생을 막 시작하려는 5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어떤 일을 계기로 6, 7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요. 각방을 쓰면서부터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타인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각방을 쓰는 것도 아빠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어쩔 수 없이 따로 잔다고 핑계를 댔고, 둘이 있을 땐 대화도 거의 안 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나마 대화도 하고 평범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들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당연히 눈치챘겠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희는 평범한 중년의 부부였겠지만 사실상 남편과 제 사이는 여러 이유로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갈라졌죠. 남편은 유통회사에서 재직을 했고 저는 프리랜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 저희 고모부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고모부가 시부모님과 잘 아시는 사이였거든요. 고모부가 어느 날 저한테 아는 집 아들이 유통회사 다니는데 인상도 좋고 성실하고 성격도 참 남자답고 괜찮다더라.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만나봐라. 라면서 선자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고 집에서는 조금씩 결혼 압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 떠밀리듯 나갔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쁜 편도 아니건만 남편은 저한테 홀딱 반했다며 몇 번 만나지도 않아서 결혼해달라고 할 정도였죠. 저도 적극적인 그 남자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저한테 그토록 매달리는 남자는 처음 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연애하고 7개월 만에 결혼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2년 정도 뒤에 아들을 가졌고 그 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불거진 건 7년 전이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주식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저희 친정을 상대로 단단히 토라졌고 그 길로 작은 방으로 건너가 문을 잠갔거든요. 네, 정말 유치하게도 돈 문제 때문에 삐쳐서 각방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 친정오빠가 그 무렵 주식으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원래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어서 20대 때부터 취미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많이 잃었을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럼에도 꾸준하게 주식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그맘때 갖고 있는 주식들이 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 돈으로 오빠네 아파트 대출금까지 다 갚았으니 얼마나 잘된 건지 말 다 했죠. 그 소문이 당연히 남편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당장 저희 오빠에게 달려가 비법을 알려달라며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원래도 엄청 돈돈거리고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 저희 오빠가 대박났다고 하니 이거다 싶었던 것 같아요. 형님,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종목을 사신 겁니까? 저도 돈 좀 벌게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남편의 부탁에 저희 오빠는 너무 난처해했어요. 주식은 함부로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요. 오빠는 정말로 저희 가족들한테도 주식에 관해서는 뭐 사라 말아라 전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은 가족끼리 그러지 말고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 좀 하자면서 왜 형님 혼자 부자 되려고 그러시냐는 뼈있는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하도 닥달을 해대니까 결국 오빠는 우량주 몇 개를 추천해주기도 했어요. 이런 건 안정적인 주식들이니까 꾸준하게 적금처럼 들면 나중에 좋을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거 말고 확실한 한 방을 달라고 보챘습니다. 상승폭이 좀 크게 오르는 주식을 원한다면서요.
결국 오빠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재미로만 조금 해보라며 오빠가 눈여겨보는 바이오주 몇 개를 알려주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본인이 공부도 해보고 경제에 관심도 가지면서 갖고 있는 돈으로 조금씩 해보는 건 맞지만 남이 하란다고 불쑥 올인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저도 당연히 말렸죠. 하지만 남편은 요즘 같은 시대에 저금만 하는 건 바보 같은 거라면서 자기도 과감히 해보겠대요. 그리고 많이 투자할수록 이득도 크지 않겠냐고도 했고 저희 오빠가 했다면 자기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오빠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번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남편은 완전 눈이 돌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그냥 갖고 있는 돈에서 조금만 해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남편은 저 몰래 대출까지 조금 받아서는 몽땅 투자를 한 거예요. 남편도 저희 오빠처럼 대박이 날 걸 기대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 주식은 얼마 오르는가 싶더니 곧 그대로 곤두박질 쳤고 남편은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통으로 날리고 말았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줄도 몰랐어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죠. 솔직히 이 상황만 보면 화가 나도 제가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몰래 투자한 거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더 열을 내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제 탓 그리고 저희 오빠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원망까지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오빠도 분명 말렸고 또 정하고 싶으면 이뤄도 되는 소액만 좀 해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제 와서 잘 안 되니까 오빠 탓 그리고 제 탓까지 하면서 난리법석을 떠는 거죠. 언젠가는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이게 다 형님 때문이야. 일부러 나 망하라고 이딴 주식 알려준 거지. 본인은 돈 많이 벌었으면서. 미쳤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오빠가 뭐하러 당신 망하라고 하겠어? 오빠도 예상 못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오빠도 손해봤다는 거 못 들었어? 여태까진 돈 잘만 벌다가 왜 내가 알려달라고 한 것부터 망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오빠가 뭐하러 당신을 일부러 망하게 하겠어? 이러는 거 너무 억지야. 그리고 우리 오빠가 분명 말했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해보라고. 말 안 들은 건 당신이면서 왜 우리 오빠 탓이야? 그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니네 오빠라 이거지? 부부면 뭐하냐. 결국 친정 식구가 먼전데. 아, 진짜 외롭고 괴롭네. 돈 잃고 와이프까지 지네 오빠 역성 만들고.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랬어? 나도 형님처럼 돈 잘 벌어서 당신하고 우리 우성이 호강시켜주려 했던 거야. 근데 형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든 아예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오빠에 대한 크나큰 원망이 돌덩이처럼 남편 마음에 자리 잡은 거죠. 문제는 저희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댁이나 친척집에 가서도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오빠 때문에 망했다, 돈 날렸다, 사기당한 기분이다 등등. 그렇다 보니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오빠가 무슨 작정하고 저희 남편한테 사기친 줄 아실 정도였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 오빠 욕하고 다니는데 당연히 기분 좋을 리 없죠. 당신이 마음대로 해놓고 왜 우리 오빠 탓이냐고 따졌고 그 일로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싸우다가 한동안은 소각 상태가 되었는데 또 문제는 그 후에 저희 오빠가 다른 주식으로 돈을 꽤 잘 벌었어요. 오빠가 그걸 떠벌린 건 아니고 남편이 어쩌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또다시 눈이 뒤집혔죠. 그날 밤 술에 취해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욕설을 퍼붓는 짓까지 벌인 거예요. 이 사기꾼 새끼야. 너는 나한테는 쓰레기 같은 주식 던져주고 너 혼자 좋은 거 다 해먹냐? 저희 오빠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둘이서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과 저도 그날 저녁 엄청 심하게 싸웠는데 남편이 저희 오빠더러 자꾸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지한테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없는데 사기는 뭔 사기인가요?
그런데도 남편은 말도 안 통하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우리 오빠가 뭔 사기꾼.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사기꾼은 니네 누나지. 뭐라고? 전에 급하다고 800만 원 빌려달라고 해놓고 한 2, 300 갚았나? 나머지는 왜 안 갚아? 그 뒤로 싹 입 닦았잖아. 야, 누나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나중에 천천히 준다고 했잖아. 너도 그러라고 했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 뒤로 천천히 뭘 줬는데 아예 줄 생각도 없고 이제는 얘기도 안 꺼내잖아. 나는 뭐 입 없어서 가만히 있은 줄 알아? 사기꾼 같은 소리 하네. 사기꾼은 너네 누나가 사기꾼이지. 너 말 다 했어? 그렇게 저희는 집이 떠나가라 싸우게 되었고 서로의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쏟아내며 돌이킬 수 없이 틀어져 버렸던 거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되었고 저희는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이는 그 사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행히 원하던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기로 되어 있었죠. 아들이 살기로 한 자취방도 알아봐 주었고 남편과 함께 짐도 다 옮겨주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자취방에 놔두고 남편과 저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제 마음 한구석엔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으니 이제 슬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론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도 없는데 내가 먼저 풀기에 자존심 상한다 싶기도 하고 하여튼 내려오는 동안 여러 마음이 들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별말 없이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평소처럼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깐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서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내가 서로 마음이 통해서 이제 그만 화해하자고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하자는 얘기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방에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선 제 앞에 내려놓더라고요.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걸 받아들었는데 너무 황당한 겁니다. 저는 이제 아들도 대학 보냈고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볼까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오히려 남편은 끝을 생각했다는 거니까요. 여러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결국 남편과 나의 끝은 이건가 싶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한 지붕 아래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아왔잖아요. 서로 감정의 문이 아예 닫혔고 어쩌면 이혼이라는 게 당연한 수순일지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말은 안 했지만 자식을 위해서 그냥 참았던 거고 이제 아들이 대학까지 들어갔으니 각자의 길로 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혼 서류가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별로 놀랍지도 않고 담담하기도 하고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남편이 이혼하자는 이유가 저랑 같은 마음에서였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죠. 남편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고 그저 저랑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도 많이 지쳤구나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혼 서류? 이혼하자는 거야? 그동안 많이 참았어. 우성이도 고등학교 졸업했고 따로 사니까 이제 아빠로서의 내 역할도 다 끝난 것 같다.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사실 했어도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지. 남편의 말에 저도 여러 감정이 들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무슨 말인진 알겠는데 조금 갑작스럽긴 하네. 어쨌든 정리할 것도 많고 각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 당장 이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나도 생각해 볼게. 저는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에서 자기 부분은 다 채워놓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참 복잡미묘한 생각이 들었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혼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마음이 참 심란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엔 그래, 이혼하자 라는 어느 정도의 결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때가 올 거라고 짐작도 어렴풋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야 할지, 집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그 이혼에 관한 예기치 못한 통화를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문득 목이 너무 말라서 잠이 깼어요. 평소엔 거의 깨지 않는데 그날따라 눈이 뜨였고 목이 너무 말랐던 거죠.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나가면서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쯤이더라고요. 불도 켜지 않고 물만 먹고 들어가려고 주방으로 조용히 가는데 남편이 자고 있을 작은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게다가 방문 틈 사이로 보니 불도 켜져 있고요.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하지 싶어서 작은 방 쪽으로 좀 다가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놀랍게도 통화 중이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에 통화를? 도대체 누구랑? 싶어서 방문의 귀를 갖다 대봤습니다. 통화 소리가 작지만 들리더라고요. 오늘 이혼 소리 줬어. 생각보다 많이 안 놀라더라고. 자기도 예상했겠지. 그래서 서로 잘 얘기하고 잘 끝내면 될 것 같아. 아들 대학 들어가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다 끝났네. 그 사람이랑 나랑은 애초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 20년 넘게 살았으면 참 오래도 산 거지. 미연아, 나 너무 들뜬다. 우리가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난 거 보면 결국 운명이었던 것 같아. 서로 잘못된 상대 만나서 고생하다가 이제야 진짜 짝을 찾은 거지. 이혼 서류 정리하고 빨리 너랑 재혼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 들 것 같아. 남편은 몹시 들뜬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 내용만 들어도 알겠더군요.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다는 걸요. 기가 막혔습니다. 서로 남남처럼 산 지 오래되어서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그만 정리하자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일단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긴 하지만 서로 마음이 정리돼서 끝내는 것과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다는 건 천지 차이죠. 그동안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일단 티내지 않고 남편의 뒤를 좀 캐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남편이 만난다는 여자가 조미연이라는 여자고 바로 남편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요. 그걸 알고 나니 그때의 통화 내용이 뭔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서야 진짜 운명을 만났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리요. 남편은 저랑 만나기 전에 5년 정도 사귄 여자가 있다고 했었는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헤어졌다는 첫사랑이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조미연이었던 거죠. 남편이 진짜 바람을 핀다는 것을, 그것도 옛사람과 다시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제가 모아놓은 증거들을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이혼하자는 진짜 이유지? 남편은 크게 놀라더라고요. 너 내 폰이랑 블랙박스랑 다 뒤졌어? 그래, 뒤졌다. 결국 바람나서 이혼하자는 거네. 우리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잖아. 당신도 이혼하자는 거에 동의했고. 그건 당신이 바람 폈다는 걸 몰랐을 때나 하는 얘기지. 이제는 얘기가 다르지. 나 이런 식으로 이혼 못 해줘. 제가 이혼 못 해준다는 말에 남편은 과장스러울 정도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혼하기로 한 건 똑같은데 왜 못 해주냐고요. 참나, 내가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걸 당신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봐. 퍽이나 순순히 이혼해주겠다. 그리고 그 여자 나 만나기 전에 오래 사귀었다는 그 여자지? 조미연? 내가 다 알아봤어. 그 여자 지금은 무슨 화장품 가게 운영한다며? 내가 거기 가서 한번 뒤집어 엎어줄까? 어디서 유부남이랑 놀아나냐고? 남편은 제 말에 흠칫하더라고요. 저는 그간 남편의 핸드폰과 블랙박스, 컴퓨터 등을 다 뒤져보면서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저는 한 집에서 남처럼 생활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거의 무방비할 정도로 증거들을 마구 흘려놓았거든요. 단도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증거와 그 여자에 대해서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조미연은 과거에 헤어졌고 각자 다른 상대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조미연도 5년 전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 꽤 돼서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 마냥 놀기는 그래서 화장품 가게 하나 차려놓고 직원 써서 굴린다고 하는데 별개로 돈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선 저랑 사이도 안 좋은데 그립고 아련하던 첫사랑을 만났고 그 첫사랑이 이혼했는데 돈까지 많다고 하니 눈이 제대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혼해달라고 그때부터 저를 들들 볶는 겁니다. 제가 이혼 못 해준다고 하니 왜 안 해주냐고 생떼를 부리다가 나중에는 말투도 부드럽게 바꿔서는 저를 살살 달래더라고요. 성미야, 이러지 말자. 우리 진작에 끝난 사이잖아. 이러는 거 다 의미 없어. 그렇다고 바람 피는 건 아니지.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는데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맞지 않은 인연이었잖아. 내가 그때 미연이랑 헤어지고 홧김에 선짜리 나갔다가 당신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도 한 거거든. 근데 그게 나한테는 평생 후회였단 말이지. 다시 남편 입으로 그 말을 들으니 눈 뒤집히더라고요. 20년 살았던 남편 입에서 그 여자랑 헤어져서 홧김에 저 만나서 결혼했다. 그리고 평생 후회했다는 소리 듣는데 사람을 갖고 노나 싶고 정말 열받았죠. 이 인간이 진짜 그 여자한테 미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미쳤나 싶더라고요. 저는 더 괘씸해서 이혼 못해준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이제라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살고 싶다고 아주 사람을 들들 볶아댔어요. 저는 이혼 절대 못해주고 너랑 조미연 상대로 위자료 소송은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지독스럽게 이혼해달라고 사람을 들들 볶아댔고 결국 제가 그랬죠. 진짜 사람 못 살게 구네. 그래, 이혼해줄 테니까 대신 이 집은 내 거야. 몸만 나가든가 그러면 이혼해줄게. 제 말에 남편은 발끈해서 그건 아니라며 이 집 대출 갚는다고 얼마나 쎄빠지게 노력한 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혼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살자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불편할 것도 없다고 했죠. 다만 그 여자한테 위자료 소송은 할 거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당신은 유책 배우자라 소송도 못하니 그냥 잠자코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또 아차 싶은가 보더라고요. 자기도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더니 다음날 바로 이 집 저한테 넘길 테니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상간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저도 솔직히 남편 하는 짓이 지긋지긋하고 정남이도 다 떨어졌기에 집만 저한테 확실히 해준다면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엔 씁쓸함이 컸죠. 20년 동안 둘이서 열심히 대출 갚으며 마련한 집인데 그 집을 홀라당 저에게 넘겨줄 만큼 그 여자랑 잘해보고 싶은가 보다 싶었으니까요. 아마 남편에게도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 하나만 보고 물불 없이 달려들 만한 나이는 아니었죠. 조미연이 돈 많은 이혼 여자 보니 그쪽으로 갈아타는 게 자기한텐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협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적인 조정 기간까지 최소 기간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빠가 바람폈다는 말을 하면 너무 상처가 클 것 같아서 오랜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티내지 않으려 했다 해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썩 안 좋다는 정도는 알았기에 이혼 소식도 수긍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을 받고 남편은 몸만 나갔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혼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엔 좀 이상하다가 그것도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구나 싶고 이혼을 한 후에 제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도 8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혼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뜬금없이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잘 지내? 날씨가 무척 춥다. 옷 따뜻하게 입고 지내. 당신 감기 잘 걸리잖아. 이 인간이 문자를 잘못 보냈나 했습니다. 무시했는데 다음날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우성이 만나러 갔는데 잘 지내더라. 우성이가 성격이 참 밝고 착한 게 당신을 많이 닮은 것 같아. 그 문자를 보는데 짜증이 솟구치는 겁니다.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어서 이런 문자를 보내나 싶었죠. 아들에게 아빠가 찾아왔더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아빠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첫사랑 찾아서 신나서 집 나갔는데 뭐가 힘들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한 건 모르는 아들은 아빠가 안쓰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다시 엄마랑 재결합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서 제 근황도 얘기해줬다는 겁니다. 그걸 듣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대거 정리하셨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더 이상 농사도 짓기 힘드셔서 땅들을 정리하고 땅을 판 돈 중 반은 저희 오빠 주시고 반은 저한테 주신 거죠. 그 돈이 꽤 상당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아빠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차피 주실 거면 이혼 후에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 후에 아버지께 증여를 받았던 거죠.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마 지네 아빠한테 얘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랑 뭐가 잘 안 되는지 아니면 제가 아버지한테 돈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다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건데 그 속이 너무 보여서 짜증나더라고요. 제가 남편 문자를 다 씹었더니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왜 전화했어? 내가 보낸 문자 못 받았어? 답장도 안 하냐? 우리가 연락하고 그럴 사이야? 너무 그러지 마라.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뭔 같이 산 세월. 이혼했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된 인연이라며. 첫사랑 찾아가신다면서요. 이혼해달라고 사람을 들들 볶을 땐 언제고.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우성이한테 진짜 이혼 사유 얘기해 줄 거니까. 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서야 고모부한테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최미연하고 딱 한 달 살다가 끝냈다고 했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신나서 바로 살림 차렸는데 1개월 살아보더니 끝이 난 거죠. 사실상 최미연이 남편을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애초에 남편이랑 제대로 잘해볼 생각까진 없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 여자 입장에선 이혼하고 돈도 많겠다, 시간은 많겠다. 그러다가 과거에 첫사랑을 만났으니 감정이 좀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난 건데 남편이 이혼까지 하고 빈털터리로 자기한테 오니까 더 이상 흥미도 떨어졌겠죠. 딱 한 달 같이 살다가 그대로 차버렸답니다. 아주 비참하게 차이고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조미연은 제 전남편 차버리고 지금은 8살 연하남이랑 동거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남편은 낙동강 오리알 된 거죠. 저한테 집 뺏겨서 집도 없으니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뒤늦게 저한테 질척이려고 하는데 이미 버스 떠나도 한참 전에 떠난 건 모르나 보더라고요. 지 아들한테 알려지는 건 싫었는지 그 뒤로는 연락은 따로 없었습니다. 온다고 해도 제가 받아줄 생각도 없지만요. 저는 정말 이혼하고 나서 훨씬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놈의 첫사랑 어쩌고 하면서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하더니 낙동강 오리알 된 지금의 전남편은 어떤 생각일까 싶네요. 물론 이제는 진짜 남남이라 무슨 생각을 하든 말든 관심도 없지만요. 남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상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거지로 20년을 끌고 왔던 거죠. 이렇게 끝을 내고 나니 이게 맞는 거구나, 잘한 거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네요. 앞으로는 제 삶과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행복을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